캘리포니아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바위와 모래, 가시덤불만이 끝없이 펼쳐진 그 황량한 땅 위에서 한 마리의 어미대가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배는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발바닥은 이미 거친 돌바닥에 닳고 닳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버렸는지, 혹은 처음부터 홀로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집도 없었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고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낼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뱃속에서 꿈틀대는 작은 생명들을 안전하게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어미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능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팜스프링스에서 서쪽으로 1시간쯤 떨어진 그 메마른 계곡에서 어미개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2개가 서로 기대어 만들어낸 작은 틈새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좁은 공간이 어미개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는 바위가 만들어준 작은 요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틈새를 발견하는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방랑 끝에 마침내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찾았다는 말 못하는 안심이 온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어미개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5마리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어미의 품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미개는 지쳐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혀로 강아지들의 몸을 닦아주고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지만 어미는 그 좁고 어두운 바위 틈 안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체온을 나누었고 숨결을 나누었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도 아이들이 울면 핥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바위 틈 안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한 어미가 홀로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미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고 공기 속에 빗냄새가 섞여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건기에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그 비가 하필이면 그날 밤 폭우가 되어 쏟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바위 틈은 얕은 계곡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고 비가 세차게 쏟아지면 그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물로 채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미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고른 그 안전한 장소가 바로 그날 밤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아이들 곁에 웅크려 5개의 작은 몸뚱이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냄새를 맡으며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한 여성은 며칠 전부터 낯선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땅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위 틈 사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들의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를 정확하게 두드렸습니다. 매일 비가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떤 구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전화기를 드는 것으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5개의 생명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페이스 이스데일 드림패처스 프로젝트 레스큐의 구조대원이었습니다. 페이스는 전화를 받은 순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버려진 개를 본다면 차를 세웁니다. 가시덤불 속으로 개가 들어갔다면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페이스에게 그 질문은 아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구조라는 일을 그녀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생명 앞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지금 바로. 페이스는 친구를 데리고 그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위 틈 사이로 어미개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내 아이들도 여기 있다. 제발 해치지 말아달라고. 어미개는 낯선 인간들을 경계하며 바위 안쪽 깊숙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페이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가서면 어미개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먹을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어미개에게 그 냄새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조금씩 어미개가 바위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경계심과 허기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눈빛은 결국 먹이를 향해 기울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지쳐있는 몸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습니다. 어미개가 조심스럽게 바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페이스의 팀은 재빠르지만 부드럽게 어미개를 이동장 안으로 유도했습니다. 어미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고 어쩌면 이 낯선 인간들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동장 문이 닫혔을 때 어미개의 눈은 바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을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내 아이들도 데려가 달라는 말없는 부탁이었습니다. 페이스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제 강아지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페이스가 바위 틈 앞에 엎드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마리의 강아지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너무 좁았습니다. 팔을 뻗어도 강아지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바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이었고 삽을 넣을 만한 여유조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페이스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하게 굳은 흙을 걷어내고 바위 아래 쌓인 모래를 퍼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아이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페이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꺼낼 때까지는요. 얼마나 봤을까요? 수십 센티미터의 흙을 걷어내고 나서야 겨우 사람의 상반신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페이스는 몸을 낮추어 그 좁은 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에워쌌고 바위의 무게가 등 위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흙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갓 태어난 강아지들의 체온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페이스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1초도 버티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집중력이 강해지는 편이에요. 어딜 기어가든 상관없어요.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앞에 있는 아기들한테만 집중해요. 그것이 용기라는 것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 페이스는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강아지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위 안쪽
어둠 속에서 5개의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페이스는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끌어안아 밖으로 건넸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친구가 받아 안았습니다. 4마리, 5마리 모두 나왔습니다. 페이스가 바위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보대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바위 틈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단 몇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더라면 그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강아지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5마리 중 2마리는 몸집이 유난히 작았고 온몸이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숨소리는 가팠습니다. 페이스는 그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마리는 아주 작았고 그냥 흙 속에 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 아이들 상태가 정말 안 좋다. 구조는 바위 밖으로 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미개와 5마리 강아지는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를 보내며 약하고 지쳐있던 아이들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고 어미개 테라는 단 한순간도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병원의 낯선 냄새, 낯선 손길들 속에서도 어미는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자신의 숨결로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우리 함께 버티는 거야. 그 몇 주의 시간 동안 작고 여렸던 강아지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세상이라는 것을 처음 마주하는 눈빛이 얼마나 맑고 순수했을지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수의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아난다는 것,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 병원 안의 작은 가족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건강해졌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Almost There Rescue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이 가족에게 자연을 테마로 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미는 테라, 그리고 5 강아지들은 에코, 어스, 밤부, 리사이클, 솔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배지, 생태, 대나무, 순한, 태양. 그 황량한 바위 계곡에서 시작된 생명이 이제 푸르고 따뜻한 이름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유기견이 아니라 테라라는 이름을 가진 어미이고 에코와 어스와 밤부와 리사이클과 솔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누군가가 불러줄 것이고 그 이름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일까요? 강아지들은 최근 퍼피 필라테스 수업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가누며 뒤뚱뒤뚱 움직이는 그 작은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흙 속에 뒤덮여 숨을 가쁘게 쉬던 아이들이 이제는 발을 뻗고 몸을 굴리며 세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는 그 옆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더 이상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조만간 입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테라와 5 아이들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소파가 생기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생기고 매일 아침 밥그릇이 채워지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 가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 이스데일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2번째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2번째 기회. 그 말이 한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미개가 그 바위 틈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뱃속에 품고 있는 생명들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 생명들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찾았고 가장 따뜻한 품을 만들었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결과를 알 수 없었고 때로는 그 선택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미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폭풍이 올 줄 알았다면 그 바위 틈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고 그래서 그 선택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최선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좁은 바위 틈 속으로 기꺼이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최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르고 결국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어느 한 골이라도 끊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땅 주인이 그냥 지나쳤다면, 페이스가 비가 오니까 내일 가자고 했다면, 흙을 파다가 너무 힘들어 멈췄다면,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힘들어도, 좁아도, 무서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미게 테라는 지금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5 아이들이 곁에서 숨을 쉬고 따뜻한 담요가 있고 매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바위 틈이 아닌 진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들이 있고 그 이름을 기억해줄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위 틈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도 바위 틈 안의 어미개처럼 도움을 청하지 못하지만 절박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을 못해서, 너무 지쳐서, 혹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이, 때로는 그것이 동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고 희미한 울음소리에도, 지나쳐버리기 쉬운 눈빛에도 그 작은 관심이 어떤 생명에게는 2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덮여드렸으면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온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그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황토빛 대지, 숨이 막히는 열기,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드넓은 고요함. 선인장만이 꿋꿋이 서 있는 그 황야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땅입니다.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는 열기가 바위를 달구고, 밤이면 체온을 삽시간에 빼앗아가는 냉기가 모래 위를 기어다닙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이 땅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모든 생명이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복판에 바위와 바위가 거대하게 맞닿은 가파른 산비탈 꼭대기에 한 마리 개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미개였습니다. 털은 먼지와 흙으로 뒤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뜨거운 바위에 달궈졌고 혀는 헐떡임으로 축축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 험한 바위산을 기어올랐는지, 밥은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어미개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늘 속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위틈 깊숙한 곳에 자신의 새끼들을 숨겨두고 홀로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시. 그리고 그날 한 남성이 그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바위 능선을 오르던 그의 귓가에 갑자기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 분명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바위 사이를 울렸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인적 없는 바위 꼭대기에서 남성은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바위와 바위가 깊게 맞닿은 어두운 틈새로 작고 따뜻한 생명들이 꼬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들이었습니다. 남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올라오기도 힘든 이 바위산 아래 어두운 틈새에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강아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여전히 짖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막 한가운데에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페이스 이즈드릴.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온라인에서 팔로우만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진을 그녀에게 보내왔습니다. 페이스는 드림 패처스 프로젝트 레스큐의 구조대원입니다. 하지만 그냥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저건 불가능해 라고 고개를 젓는 사람입니다. 빽빽한 가시덤불 속을 온몸으로 헤치고 들어가 유기견을 꺼내온 적도 있고 어둡고 좁은 동굴 깊숙이 기어들어가 어미와 새끼를 함께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저한테 보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뛰어들어서 구조한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페이스는 사진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는 것에. 그녀는 곧장 친구이자 동료 구조대원인 마이크 라이언에게 연락했습니다. 키가 6피트 7인치, 우리 기준으로는 2미터가 넘는 거구의 남성이지만 동물 구조에 있어서는 페이스 못지않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이크가 먼저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하이커를 만나 함께 바위산을 올랐습니다. 어미개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아름다운 개였습니다. 회색빛과 갈색이 섞인 얼룩덜룩한 털, 또렷하고 영리한 눈빛. 하지만 그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낯선 사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이 숨어있는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이추전등으로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겹겹이 쌓인 아래 어둠 속 깊은 틈새에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2미터가 넘는 그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저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페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페이스, 네가 와야 해. 저 바위 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다음 날은 부활절 일요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래 못 본 얼굴들과 밥을 먹고 웃음을 나누는 날. 페이스와 마이크도 각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인도적인 포획 트랩을 챙겼습니다. 물, 간식, 가이추 전등, 응급처치 키트, 들고 가야 할 짐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사막 한복판의 바위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이커도 다시 왔습니다. 자신의 부활절을 포기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다시 그 험한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는 나중에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열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뜨거운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위는 이미 달궈져 손을 짚기만 해도 화끈거렸습니다. 발 디딜 곳을 탔기도 어려운 가파른 바위 능선을 오르고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전체 거리로 치면 150피트. 짧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험한 바위산에서 150피트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무거운 포획 트랩을 나눠 들고 서로 손을 내밀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고됐어요. 하지만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요.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트랩 안에 간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새끼들 곁을 떠나지 못하던 어미는 결국 트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포획 성공. 그들은 어미개 위에 천을 덮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있는 바위 틈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어미를 두었습니다. 새끼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새끼들도 어미의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강아지들 차례였습니다. 페이스는 바위 틈 앞에 섰습니다. 전등으로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눈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5마리. 아직 다리에 힘도 제대로 없는 작은 강아지들이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페이스는 첫 번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작은 바위들을 조금씩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막혔습니다. 바위들이 너무 촘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몸을 더 밀어넣으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틈을 바꿨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입구를 찾았습니다. 마이크와 하이커가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같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양쪽 남성들이 거기 끼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두고 봐요. 라고 했죠. 페이스는 몸을 눕혔습니다. 옆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한쪽 어깨를 먼저 틈새로 집어넣었습니다. 머리를 최대한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흙먼지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바위의 차가운 감촉이 등에 닿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몸 전체를 비틀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과일주전등의 빛만이 좁은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손에 닿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아직 온기가 가득한 작은 생명. 페이스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한 마리씩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마이크가 받았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5마리 모두. 이제 나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스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비틀었던 각도로 다시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시도했습니다. 역시 안 되었습니다. 바위가 양쪽에서 몸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페이스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사람도 없는 바위산 아래, 이 좁은 바위 틈 속에 혼자. 아무도 이곳을 모른다. 아무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여기 갇히는 건 아닐까? 위에서 마이크와 하이커가 숨을 죽이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쪽엔 바위, 다른 쪽엔 흙. 그게 전부를 떠받치고 있는 거였어요.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페이스는 그대로
그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는 그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패닉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을 옆으로 밀어두고 손가락 하나하나로 바위의 표면을 느끼면서 몸의 어느 부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차분하게 파악했습니다. 한쪽 어깨를 조금 더 위로, 머리를 반대쪽으로, 골반을 비틀고 한쪽 다리를 먼저 모래와 흙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위가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보였습니다. 페이스가 바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이커가 그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이는 사막 바위 위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세 사람은 어미개와 강아지 9마리를 데리고 그 험한 바위산을 내려왔습니다. 4마리는 처음 바위 밖에서 발견된 아이들이었고 5마리는 깊은 바위 틈 속에 숨어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9마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무거운 짐을 나눠들고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서로 손을 내밀면서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왔으니 함께 내려갔습니다. 강아지들은 각각 다른 임시보호소와 구조단체로 보내졌습니다. 어미개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이크는 바위 틈에서 꺼낸 강아지 몇 마리를 직접 임시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먹었습니다. 뛰어놀았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바위 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이들이 따뜻한 손길 아래서 작은 발로 마룻바닥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조는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으니까요. 어미개가 짖지 않았다면 그 하이커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 하이커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미개를 보지 못했겠죠. 어미가 짖어야 했고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했어요. 2가지 중 하나만 없었어도 저 강아지들은 아직도 거기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작은 기적 아기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페이스는 말했습니다. 공감과 팀워크가 그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 2, 3, 그리고 9. 하나의 짖음, 하나의 발걸음, 하나의 게시물, 하나의 전화, 하나의 결정. 그 하나하나가 쌓여 9개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우연이 겹쳐진 이야기입니다. 그 하이커가 하필 그날, 하필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미개가 두려워서, 지쳐서, 혹은 포기해서 짖지 않았다면 사진을 찍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페이스가 그 게시물을 못 보았다면 마이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부활절 아침에 세 사람이 각자의 계획을 끝까지 지켰다면 페이스가 저 좁은 바위 틈을 보고 나는 못해 라고 뒤돌아섰다면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패닉에 무너졌다면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9마리의 생명은 그 사막의 뜨거운 바위 아래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것처럼, 실 한 올 한 올을 정성스레 이어꾼 것처럼. 어미개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그 바위 위에 서서 짖으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걸 그녀는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어미라서 본능으로 새끼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뜨거운 바위 위를 버텼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 어미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포기하지 않음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혼자 버티는 순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모하비 사막 한복판,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바위 위에서도 한 마리 어미개의 짖음은 결국 세상에 닿았습니다. 그 짖음 하나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사진 한 장이 세상을 움직였고, 세 사람의 마음이 9개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이,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한 목소리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위 틈 속에서 9마리의 강아지들, 그리고 그 작은 생명들을 위해 부활절 아침을 기꺼이 바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기적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베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등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존재의 등. 미국 마이애미의 한 동물 보호소에 2마리의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크라토스와 로건, 둘 다 자란 핏불 믹스 형제였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처음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같은 캔넬에 넣어주었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순찰을 돌던 직원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크라토스가 로건의 등 위에 턱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2마리가 꼭 붙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귀엽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직원들이 캔넬 앞을 지나갔습니다. 또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직원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크라토스와 로건에게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든 언제 쉬든 반드시 서로 위에 올라타 있어야 한다는 것. 캔넬은 2마리가 각자 편하게 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공간에서 두 형제가 선택한 자리는 언제나 서로의 몸이었습니다. 로건이 바닥에 누우면 크라토스가 로건의 등 위에 턱을 올렸습니다. 크라토스가 쪽잠을 자면 로건이 크라토스의 옆구리에 코를 파묻었습니다. 보호소 측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캔넬 앞을 지날 때마다 두 아이는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위안과 안정과 사랑을 서로 안에서 찾으면서 그 말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보호소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그리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사람들. 밤이 되면 사방에서 들리는 짖음.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니 나갈 수 있기는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기다림.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크라토스와 로건이 찾은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로였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적었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서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걸까요?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두렵고 외롭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도 서로가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포개진 두 몸이 전하는 말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그걸로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어. 보호소 측은 크라토스와 로건을 반드시 함께 입양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를 갈라놓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 자란 개 한 마리를 입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형견 2마리를 함께 받아줄 가정을 찾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날이 흘렀습니다. 크라토스와 로건은 오늘도 포개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좋은 가정을 만나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갈라놓지 않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하라미우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크라토스와 로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키우고 있는 개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개는 집에서 하라미우와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핏불 믹스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라미우는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크라토스와 로건은 집에 있는 그 개의 친형제였습니다. 3마리는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형제였고 어쩌다 보니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라미우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데려가겠다고. 2마리 모두 새 형제를 다시 하나로. 크라토스와 로건이 보호소 문을 나서던 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 자란 대형견 2마리가 함께, 그것도 친형제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하라미우의 집에 도착한 크라토스와 로건은 문을 열자마자 형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의 냄새였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모를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3마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코를 대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라미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인스타그램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형제와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름다운 아들이 셋입니다.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호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해피엔딩이 현실이 되는 일이 그리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되었습니다. 크라토스와 로건은 이제 차가운 캔넬 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포개집니다. 그 곁에는 오래 떨어져 있던 형제도 함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시간을 버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크라토스와 로건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희망이 아니어도 됩니다. 먼 곳의 약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 오늘 밤 함께 숨을 쉬는 존재, 나를 등으로 받아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베개는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등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날 이 채널에 들러주세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살 아이의 무릎 위에 강아지가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훈련 매뉴얼 어디에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덕희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한참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훈련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웰스는 3살 때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면역계가 스스로의 췌장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완치가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아이의 몸은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높아지면 장기가 천천히 손상됩니다. 그 좁고 위태로운 경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이 웰스의 3살부터의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오브리는 매일 아이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야 했습니다. 작은 팔에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했습니다. 5분마다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기계를 온종일 아이 몸에 붙여두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살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브리는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을 빼앗은 건 아닐까? 친구들처럼 넘어지고 웃고 뛰어다니는 그 평범하고 찬란한 날들을
웰스는 영영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데 지키는 방법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 모순 앞에서 부모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연속혈당 측정기는 5분마다 혈당을 알려줍니다.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생긴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혈액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사이에 흐르는 액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혈당과 최대 20%까지 오차가 생깁니다. 웰스에게는 그 오차가 너무 자주 나타났습니다. 기계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아이의 몸은 이미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계를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순간 그 불안이 쌓이고 쌓여 오브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전 덕희가 웰스의 삶 속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브리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웰스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덕희는 MD독스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왔습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서비스 도구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잉글리시 코카 스페니얼 품종인 덕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혈당이 오르거나 내려갈 때 몸에서는 아주 미세한 냄새 변화가 생깁니다. 침과 땀 속에서 화학 성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코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덕희는 맡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감지하기 30분 전에 이미 덕희의 코는 알아챕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개는 사람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인연이 덕희의 본능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덕희가 웰스의 삶 속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오브리의 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불안이 둘이 나누는 안도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한 가족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덕희는 위험을 감지하면 오브리의 코를 자신의 코로 툭 건드립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전하는 경고입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웰스의 오늘을 지킵니다. 오브리는 덕희의 핸들러입니다. 덕희의 신호를 받고 보상을 주고 식사와 산책과 휴식을 함께 챙기는 사람입니다. 웰스가 학교에 있는 낮 동안에는 덕희는 오브리 곁에서 임무를 이어갑니다. 오후에 햇볕 좋은 자리에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덕희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웰스가 곁에 있을 때입니다. 웰스는 활발한 아이입니다. 뒷마당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고 덕희와 함께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소에 두 사람은 그렇게 장난스럽고 활기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웰스의 혈당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저혈당이었습니다. 덕희는 이미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0분 앞서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오브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브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슐린으로 처치를 마쳤습니다. 의학적인 대응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덕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웰스의 무릎 위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에도 곁을 지킨다는 것.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택입니다. 오브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훈련받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덕희가 덕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이 한 문장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훈련은 개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 너머를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웰스는 평소에 너무 활발해서 덕희가 이런 식으로 곁에 있어주는 장면은 자주 볼 수 없다고 오브리는 말합니다. 웰스는 처치가 끝나면 금방 일어나서 하던 놀이를 이어가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장면은 더 특별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지쳐 있었고 덕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머물렀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고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내밀던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덕희는 5살 아이에게 그 위로를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무릎 위에 올라앉는 것으로 웰스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 오브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외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놀다가도 갑자기 멈춰야 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것, 친구들은 모르는 두려움을 혼자 안고 산다는 것, 그 외로움이 오브리를 밤마다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덕희가 온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웰스는 이제 당뇨병을 혼자 감당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오브리의 목소리는 그 문장에서 잠시 멈췄을 것입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떤 무게였을지 압니다. 엄마가 줄 수 없는 것을 강아지가 채워준다는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덕희는 웰스에게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존재, 알아주는 존재, 함께 있어주는 존재. 그 인연이 한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렵고 지치고 혼자인 것 같은 그 어두운 순간, 어디서 힘을 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날, 그저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날, 웰스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혈당이 위험하게 내려앉은 그 오후, 처치가 끝났어도 몸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덕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꼭 대단한 누군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답을 아는 사람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내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덕희가 웰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당뇨병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라면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브리가 깨달은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줄 수 없어도 괜찮다는 것, 내가 채우지 못한 자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채워준다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인연이고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기 위해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작은 기적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헌신들, 그 온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이런 느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국 서로를 기다려주는 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잠깐 멈추어 옆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이루어집니다. 5살 웰스의 무릎 위에서 덕희가 보여준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끝났다고 돌아서지 않는 것,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가장 오래된 얼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덕희처럼 조용히 가지만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날 헬스장 유리창 너머에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였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의 헤라클리온 거리는 붉은 흙비가 쏟아진 자리마다 붉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도시 전체가 무겁고 축축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체르니아테비치는 헬스장으로 향하는 길에 늘 그러듯 거리의 길고양이들이 무사한지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다 이 동네의 털을 잡게 된 길고양이들. 엘레나에게는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생명들이 늘 마음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헬스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과 냄새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러닝머신 돌아가는 소리, 쇳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평소처럼 운동을 시작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무언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과 흰색이 섞인 아주 작은 고양이였습니다. 붉은 진흙이 발바닥에 가득 묻은 채 축축하게 젖은 몸으로 헬스장
유리창 바로 앞에 앉아 엘레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채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작고 가냘픈 몸이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붉은 진흙으로 뒤덮인 작은 발바닥, 약간 젖은 몸,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 작은 존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길고양이는 흔했고 그냥 지나쳐 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레나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유리창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구 매트 앞에서 그녀가 운동하는 창가 앞에서 내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엘레나가 유리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고양이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작은 입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엘레나는 무릎을 꿇고 고양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털이 군데군데 빠진 자리, 피부 곳곳에 퍼진 상처들. 단순히 굶주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팠습니다. 그것도 많이. 아픔 속에서도 연결을 갈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냥 걸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지나치던 게 아니었어요.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엘레나는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개가 있었고 현실적인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그녀는 마음에 무거운 돌을 하나 얹고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엘레나는 운동 중에 찍힌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유리창 너머에서 꿋꿋이 기다리는 작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마냥 매일 아프고 가렵고 배고프면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면 어떨까.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니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정어리 한 캔을 손에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양이를 찾기 위해 골목을 누비고 담벼락을 살피고 자주 모이는 길고양이 무리 사이를 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엘레나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아이의 태도였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보통 길고양이라면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믿음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가까이서 본 고양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벼룩이 들끓고 피부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몸은 살이 빠져 뼈가 만져질 정도였는데 배만 볼록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기생충으로 몸속이 망가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엘레나는 당장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동네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든든한 저녁밥을 챙겨주고 눈을 맞추며 약속했습니다. 내일 꼭 다시 올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어머니와 함께 고양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차 안에서 고양이는 엘레나의 어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차, 낯선 냄새, 낯선 공간 속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엄마 품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구조되고 있다는 걸. 동물병원에서의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의사가 진찰을 시작하자 고양이는 진료대 위에 조용히 앉아 그르렁거리며 앞발로 꾹꾹이를 했습니다. 아프면서도 무서우면서도 그 작은 몸은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내내 꾹꾹이를 하며 가르랑거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엘레나는 지역보호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 한쪽 공사를 멈춰둔 공간을 임시 거처로 마련했습니다. 개와 분리된 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캐리어 안에서, 낮에는 집과 마당을 오가며 조금씩 세상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생겼고 매일 약을 먹었고 밥을 굶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엘레나는 지금도 이 아이의 영원한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집을 찾지 못했지만 그 사이 이 작은 고양이는 날마다 조금씩 더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있어요. 아름답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평생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헬스장 유리창에 작은 발바닥을 붙이고 서 있던 그 아이. 붉은 진흙이 묻은 발로 아픈 몸으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선택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유리창 너머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걸. 말 한마디 건네기를, 한 발짝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늘 당신 곁에도 그런 눈빛이 있지는 않은가요?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케이프주 공업지대 외곽의 채석장. 가파른 바위 지형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그 앞을 지나던 한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돌무더기 사이에 젖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곳에 박스가 왜 있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작은 머리 하나가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흘린 눈물처럼 처진 눈가, 빗물에 흠뻑 젖은 털, 그리고 그 눈이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담은 눈으로. 노령의 퍼그였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퍼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동물복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결국 퍼그 레스큐 사우스 아프리카에 닿았습니다. 설립자 셰릴 고는 즉시 나섰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무려 11시간 거리. 셰릴 은 직접 달려가는 대신 가장 가까운 구조 파트너에게 연락했습니다. 퍼그는 구조되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거의 14살. 귀에는 심한 감염이 있었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주 약용 목욕을 해야 했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주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배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배치는 위탁 가정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선뜻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상처받은 아이들은 의례 그렇습니다. 믿고 싶어도 두렵고 다가가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탁 가정의 보호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함께 지내는 강아지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배치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배치는 긴 차 여행 끝에 셰릴의 품에 안겼습니다. 퍼그 레스큐 사우스 아프리카에 본 거지. 비로소 진짜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특별한 식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목욕과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퍼그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배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12월에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배치는 씩씩하게 회복했습니다. 햇살 좋은 날 유모차에 실려 산책을 즐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셰릴 은 배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다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배치는 퍼그 레스큐 사우스 아프리카의 2026년 달력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남아공의 공업도시 외곽, 빗속의 채석장 박스에서 발견된 노령 퍼그가 이제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셰릴 말합니다. 배치는 앞으로 남은 생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는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박스 안에 웅크린 채 비를 맞던 그날, 배치는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멈춰 서주기를, 눈을 맞춰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주기를. 한 여성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배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끝까지 함께 해준다면. 배치는 오늘도 햇살 아래 산책을 나섭니다. 당당하게, 기품 있게,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오늘 배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